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역사가 길어요. 그러니까요.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 아이돌 통로 앞에서 그러니까요. 아이돌도 만났어요. 네, 그래요. 두 팀이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두 팀이나. 중요한 건 우린 누군지를 몰라. 하여간 아이돌이고 연예인이더라. 구름대처럼. 네, 맞아요. 이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기자분들보다 뭐 카메라가 더 좋은 것 같아. 대포 카메라들 그냥 쫙. 그러니까요. 와, 거의 저희 편의점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문가용이더라 다 카메라가.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그 외국에서 오시거나 하는 아이돌 팬들에게 전문가용 카메라를 렌탈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와 그렇구나. 꽤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K-팝의 이 문화의 힘을 이렇게 썩힐 때가 아닙니다. 정말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붐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취재 편의점에서 인천공항 라이브를 진행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하고 차교군 본부장 두 사람이 둘만 서 있었으면 좀 외로울 수도 있었겠다 싶었는데 라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장이 또 이렇습니다. 그래요? 저 멀리 호주에서 그 라방을 보고 그 입당을 결심을 하셔가지고 그날 입당 결심하신 분들이 많네. 호주에서 입당을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한 달이 건너서 두 달이 건너서 저랑 이제 이게 만나게 된 거예요. 카톡을 또 SNS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이종섭 대사관 캔버라 대사관 앞에 호주 교민들, 호주 동포들이 집회에 가서 항의 집회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당원께서 당 성명서를 이종섭 대사에게 보내는 당장 돌아가라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성명서를 캔버라 대사관 앞에서 독자적으로 낭독하고 전달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호주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유일하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제 친구도 그 방송을 보다가 조국혁신당 가입을 하겠다고 제가 취재 편의점을 먼저 가입을 해요. 그렇지. 취재 편의점 가입은 안 하고 조국혁신당 가입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부터 얘기를 먼저 할까요? 오늘 이게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RN서치하고 조원 C&I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RN서치 조사는 3월 13일, 14일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무선 100% 자동응답 조사를 했는데 30%가 넘었어요. 아니요. 28.3. 그렇죠. 전체는 28.3이고 그다음에 서울은 31.7, 경기 인천 25,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 34.7, 강원, 제주가 35.4,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이 26.2, 대구, 경북도 18.8, 광주, 전남북이 34.8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조원 C&I고 스트레이트 뉴스. 그리고 2월 말에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라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로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입니다. 여기서는 또 2,000명이에요. 모집단이 2,000명. 9일에서 11일. 그러니까요. 전체는 26.1. 그다음에 권역별로 다소개를 할 수 없지만 서울, 경기, 인천만 보면 25.6, 28.8, 24.6. 광주, 전남에서는 35.2, 32.7, 전북 36.7, 대구도 17.4, 경북 13.6, 부산이 31, 울산이 23.6. 엄청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거 아직 언론의 보도는 안 된 거죠? 스트레이트 뉴스 거는 보도가 다 됐고요. 근데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그렇군요. 그다음에 RN서치 거는 저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지점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비례투표율이잖아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합이 48%입니다. 그러네요. 예, 국민의 미래 34.2%입니다. 즉 넘었네. 14%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예. 이것이 조국혁신당이 가져온 가장 큰 정치적 효과다라는 겁니다. 네. 즉 정권 심판론이 뒤로 밀리고 의도적으로 한동훈 스타 만들기 프레임에서 한동훈의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어가던 뉴스. 그래서 네. 정권 심판론이 숨기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뒤로 숨기고 가서 구청장 이장님 선거하듯이 가서 그냥 막 민원 해결사노로 타고 다니고 네. 그다음에 한 분은 조금 있으면 100일 되는 것 같은데 네. 마늘과 쑥을 드시고 계시는 건지 아직 안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100일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는 선거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소위 네. 윤석열 김건희를 숨기고 한동훈을 앞세웠던 전략이 일정하게 먹혀들면서 네. 정권 심판론이 뒤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선명하고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주장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전면에 등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야권 전체 전체 지지율이 비례정당 지지율이 48%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네. 그리고 국민의미래는 34% 이런 격차를 냈다는 것이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기여하고 있는 바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제가 어제 KBS 사사건건에 공중파 TV에 처음 나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라디오, 이번에는 텔레비전. 예. 뭐 안 부를 수 없는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두 차례 세 차례 반복적으로 질문했던 게 뭐냐면 이전 갤럽 조사,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연령대별 지지율 중에 20대는 2%밖에 안 되지 않냐. 어떤 건 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튀는 조사 그거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20대 지지율을 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네. 20대 지지율이요. 국민의 미래가 29.7, 조국혁신당이 26.4, 더불어민주연합이 20.7%입니다. 20대 네. 지지율이. 즉 갤럽 조사가 튄 것이지 네. 오히려 다른 조사들은 20대 지지율 역시 조국혁신당이 3강 구도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다. 비례에 있어서는 그렇죠.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RN서치 조사도 마찬가지. 지금 아까 소개해주셨던. 예. 그런데 요거를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갤럽 조사 하나를 딱 떼어서 20대 지지율이 낮은 거는 청년들이 조국을 불공정, 조로남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강력한 근거로 사용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더 씌우기 네. 또 과거에 5년 전에 구도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국민들이 전부 다 사실은 막아주고 계시다.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민주진보의 파이가 커졌다라는 분석도 하지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상식의 눈높이를 가진 국민들이 이를테면은 이슈 선점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분명한 태도로 메시지를 선명성이 아주 강한 그리고 직접 행동하는 저는 인천공항에 3시부터 올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녁 비행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갔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몇 시에 들어간 거야 몇 시에 도대체. 들어간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더 일찍 갔었어야 됐다라는 저는 후회는 들지만 하여간 4시간 동안 저희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방송을 했는데 여하튼 지금 보면 전반적인 추세는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고르게 굉장히 많은 지지가 가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파이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취재 편의점에서도 2주 전인가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에는 그 똘똘한 세 번째 정당을 지지하는 13%에서 25%의 국민들이 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현재의 지지율은 그 당시도 이제 막 10%대 중반쯤 넘어갔을 때였어요. 네, 네. 뭐 20%까지 가 있는데 네. 그때 이 지지율은 민주당의 파이를 갈라먹는 것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지지율이고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등 소위 제3지대를 표방했던 네. 그런 정당들에 가 있던 중도층 똘똘한 제3정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이쪽으로 붙고 있고 조국혁신당으로 이분들의 지지가 이 눈덩이를 더 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예.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게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지금 네. 사실은 봉쇄조항 3%를 넘을 수 있을 거냐 비례정당에서 네. 그런 걱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언저리에서 3에서 5 사이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율 오늘 아침에 나온 그 RN서치를 보자면 네.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이 18.5%, 국민의 미래가 26.4%, 조국혁신당이 34.2%로 중도층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따라서 이게 수치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던 예측이 수치로 지금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중도층까지를 아유 뭐 투표장 안 갈란다라고 생각했던 중도층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조국혁신당이 끌어들였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투표장에 가서 조국혁신당 찍고 어디를 찍을 것이냐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민주당 찍으실 분들은 지민 비조 해주시고요. 네. 이 중도층에서 그래도 조국혁신당 똘똘해 보이네 선명하네 오락가락 안 하네 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은 비조 지민 해주시면 된다. 비조 지민. 예. 네. 조국혁신당 비례 찍으러 오신 분들은 민주당 찍어주시면 된다. 박주민 의원은 비민 지민 뭐 지민 비민 해야 된다. 당연히 그건 그렇게. 당연한 예. 그건 뭐 그렇죠. 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인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어찌됐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경향이 뚜렷하게 보여요. 중도에서 그 조국혁신당이 이거는 조원 CNI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중도에서 국민의 미래죠. 31.2.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31.3. 더불어민주연합이 18.1. 개혁신당 7.7. 새로운 미래 4.9. 녹색정의 2.3. 기타 정당 1.2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중도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네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는 추이와 흐름과 추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내일 아니죠. 다음 주 오늘 또 갤럽이 잠시 후 10시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리얼미터가 또 발표가 되고 뭐 이런 흐름과 추세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 저희가 여론조사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자, 오늘 비례대표 후보 20명 발표를 하게 되나요? 네네. 어떻게 됩니까? 국민참여 선거인단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까? 네네. 그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공무원만 안 되고요. 공무원은 안 돼요? 예. 왜요? 선거법상 저희들은 정말 이건 뭐 사실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이나 이런 예. 간단한 공무원들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어디 SNS 가서 좋아요도 많이 누르면 안 돼요. 징계 받아요. 그렇군. 어떻게 알아요? 좋아요 눌렀는지? 그 좋아요 누른 사람 추적하더라고요. 이야, 대한민국 엄청난 나라구나.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입을 극단적으로 막고 있는 거죠. 여튼 공무원들을 제외한 대한민국 유권자 누구나 선거인단 등록하실 수 있고요. 네. 11일까지 그 비례대표 신청을 받았죠. 네. 몇 분이? 101명 달마시안입니다. 우리가. 101명의 달마시안. 달마시안들이 신청했어요? 그 달마시안이 근데 생각보다 많네요. 네, 많이 101명이나 신청하셨어요. 신청을 그것도 이제 조국혁신당의 어떤 상승세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101분을 전부 다 순위 투표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오늘 저녁 정확한 시간은 저도 일부러 안 여쭤보고 있는데 조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부러 안 여쭤보고 있어요. 거기서 객관적으로 20명을 추려서 선거인단이 투표하실 수 있는 101명한테 다 투표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나름의 저희 당의 기준에 따라서 검증을 1차로 하고요. 내일까지 오늘 그 20명은 오늘 발표를 하고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은 선거인단 모집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거인단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7일, 18일 내일 오후 2시에 후보들 20명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17일, 18일에 걸쳐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18일 밤 늦은 시간 한 9시경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요때 순위가
결정돼서 발표가 됩니다. 17, 18일을 통해서 그렇군요. 도와주십시오. 예.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 대변인이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 그 대표도 민정수석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검증은 또 문제가 없겠죠. 최근에 막말 논란이 있어서 특히 지금 뭐 장해찬 부산 수영에서 출마하시는 분 장해찬 제가 뭐 옮기기조차도 민망한 수준이에요. 난교예찬, 일본예찬, 건희예찬, 장해찬. 아우 대변인 진짜 말씀 잘하신다. 아니 맞잖아. 너 뭐 팩트잖아요. 난교예찬, 일본예찬, 건희예찬, 장해찬. 이거 장하다. 아니 집에서 뭐 저기 어떻게 드립 연구소를 좀 뇌 속에서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기사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니 기사 쭉 보니까 그 SNS에서 무슨 말했는지를 쭉 정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1번 난교예찬, 2번 일본예찬, 3번 건희예찬. 딱 떨어지던데. 아 그러니까요. 뭐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 거기는 뭐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을 공당의 후보로 내세우면 이거는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검증을 한 결과 아닌가 싶은데요. 일관된 흐름이 있잖아요. 소위 뉴라이트의 식민사관, 뉴라이트의 사관을 일관되게 관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18은 아웃시켰지만 그랬잖아요. 도태우 후보 5.18은 아웃시켰지만 친일 예찬 후보들은 일본 예찬 후보들은 아직 건재히 살아 있습니다. 누가 아웃됐습니까? 아웃된 사람 없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일본 예찬하신 분들은 건국전쟁 이승만 미화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여기가 MB 시즌2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정권이. 그러더니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씨와의 관계를 하는 걸 보니까 박정희 시즌3더니 지금 건국전쟁 뭐 등등등 이걸 보면 이승만 시즌2예요. 역사가 거기까지 뒤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친일 후보들 성일종 후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건재합니다. 이또 일종 그대로 계시잖아요. 이또 일종. 이또 일종 그대로 계시죠. 도수연 후보인가요? 그 대전에 그 양반도 건재하죠. 지금 광복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종찬 회장님이 저 보다가 안기부장 출신이에요. 안기부장. 저 보다가 또 아들 친구잖아. 아들 친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들 친구예요. 그래 도와줬어요. 캠프에서 선거. 그랬더니 지금 홍범도 장관 그분 건강이 걱정돼요. 건강이 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 화가 나서 뒷목 잡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인데. 저는 그 보면 친일 후보들, 일본 예찬 후보들은 건재하다. 이분들은 역사관을 그 뉴라이트로부터 이식받았다. 그 대통령이 뉴라이트로부터 역사관을 이식받은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분들은 그대로 두고 선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수상했어요. 왜냐하면 독도 문제, 일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공당에 이제 그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오는 후보들조차도 막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하고 국민들한테 표 주세요라고 하면 국민들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국방위에 임종득과 신범철 즉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당사자라고 하는 정황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국방위에 들어온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조수연, 장해찬 또 이런 분들이 통해에 들어와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와,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말. 지금 그 일단 뭐라고 광복회에서 비판을 했냐면요. 지금 조수연 후보의 주장은 일본의 극우, 일본 극우들이 하는 망언하고 같다. 아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발언하는 거하고 같은 강도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국회로 간다. 이러면 우리나라 국회는 무슨 국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 국회가 되는 건데 저는 여기서 뭐 일본의 극우, 한국의 극우 원래 극우들은 각 국가나 나라별로 서로 싸우게 돼 있거든요. 국가별로 우리나라가 최고야 그러면서
이 나라 A라는 국가의 극우는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 민족이 최고야, 그러고 B라는 나라의 극우는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 민족이 최고야 하고 싸우게 돼 있는데 네. 대한민국 극우는 일본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일본 극우와 힘을 합칠 생각을 해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떤 세계관이 있을까요? 약육강식의 세계관이죠. 무서워요.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회 진화론이라고 흔히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힘센 동물의 세계에서 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을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거를 사자를 비난할 수 없다라는 세계관을 인간사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즉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지배하고 그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은 비난할 수 없다.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네.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살자는 거죠. 정글이에요, 정글. 네. 그래서 정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니 일본이 힘이 세고 우리가 누가 정진석 국회 부의장 했던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했던 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조선은 스스로 망했지 뭘 일본이 침략해서 망했어. 우리가 그때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 거는 당연한 거야. 그분 지금 뛰고 있어요. 뛰고 그거로. 계시죠. 그리고 그 일본 덕에 우리가 뭐 철도도 놓고 뭐 그랬던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 예. 그러니까 일본을 비난하면 안 되지. 식민지 근대화로.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을 근대화로 이끈 사람인데 그 사람 칭찬하는 거는 우리의 쩌는 열등감이야라는 게 이토 일종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진화론이에요. 사회 진화론을 국가 간에서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 국가 안에서도 사회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일관되잖아. 네. 그래서 강하고 돈 많고 백 좋고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표현입니다. 따옴표로 하면 예. 개돼지 국민들을 지배하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던 영화도 있잖아요. 내부자들 보면 네. 그대로 나오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국제관계나 국내에서의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진화론,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을 더 많이 공천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나마 국민 눈치 보느라고 몇 사람만 공천한 게 아닌가. 정진석, 성일종, 조수연 뭐 이런 분들, 장해찬 이런 분들 아마 더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평범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공천을 한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역사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네, 그런 노선과 사상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공당에 그것도 지금 정부 여당에 후보로 내세웠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막말 리스크 관련해서 부산 수영 후보인 장해찬 전 청년 최고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도 현재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당장 표가 급해요. 그렇긴 하겠죠. 특히 이제 수도권 122석이 걸려 있는 전체 선거의 48%를 좌우하는 수도권에서 혹시라도 장해찬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면 이쪽의 표심이 흔들릴까봐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 부산에서는 장해찬 밀어붙여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 판단할 겁니다. 대구에서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도태우 해야 된다.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거꾸로 수도권 민심에 를 좌우할 수 있고 지금 중도층이 조국혁신당이 땡기니까 지역구에서 민주당으로 갈 게 자기들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윤석열 심판론, 정권 심판론이 불이 댕겨졌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게 박빙 우세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지역들이 다 넘어가게 생겼다. 민주당 쪽으로. 이런 판단을 저는 내부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게 잡히고 있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불안한 거죠. 이러다가 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적 상황은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렇게 골라내기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부산 지역에도 대구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럼요. 정상적인 역사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무조건
뭡니까? 과메기? 물미역? 예, 꽂는다고 해서 다 당선시켜준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수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조국 대표가 당을 조직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은경 전 청장에게 좀 함께 하시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정은경 전 청장은 교육과 연구로 제 역할을 하고자 교직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대변인님. 언제부터 접촉을 했는지는 저는 그건 모르는데 네. 조 대표한테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정은경 청장 같은 분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이야기를 인재 영입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결심을 한 무렵에 예. 정은경 청장님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울대 교수로 정년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태도가 굉장히 분명하시더라. 예. 안타깝다. 예.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뭐 정 청장께서 직접 본인이 확인을 하셨으니까 네.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막 입을 열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았던 건데. 네. 근데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예. 많은 쪽에서 원하셨겠죠. 예. 그런데 저는 정은경 청장의 이런 선택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들어오셨으면 놀랍고 잘 됐다라고 하셨을 텐데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 역시나 필요합니다. 저는 신장식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들 정치하셔야 되고 정치의 DNA가 있는 분들은 정치하셔야 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육과 연구로 제 역할을 하고자 교직. 네. 교직을 선택했다. 사실 대학 교수로 가는데 교직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근데 교직은 대체로 교사들이 맞습니다. 쓰는 표현인데 정은경 청장님 교직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본인의 삶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갖고 계신지가 아주 명징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 이런 분도 계셔야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정은경 청장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 처음 등장했을 때 비교 짤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머리 색깔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양이 어떻게 신발, 얼굴색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은 그 빚진 마음을 어떻게든 한번 본인이 갚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빚진 마음을 어떻게 정 청장님한테 보내드릴까 싶은데 그럴 기회를 좀 갖지 못하게 된 건 매우 안타깝지만 교직을 지키신다는 그 신념이나 그 태도도 정말 또 한 번 존경하고 또 빚진 마음이 들죠. 아니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어른도 한 분 계셔야 되고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 요 인품으로 길러지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요 마음 그대로 활동을 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 너무 사나워서 세상에 어디 가면 댓글에 맨 욕들만 쓰시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선한 영향력을 멀리 전파할 수 있는 정은경 같은 삶 이런 삶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매우 선망하나 선망하는 직업이나 존경받고 있는가는 좀 의문이잖아요. 최근에 사태까지도 포함을 해서. 근데 정은경 청장 같은 의사시잖아요. 의사 출신이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이 또 조국혁신당에 계시죠. 김선민님. 그러니까요.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저희가 엄청나게 추천을 받았는데 막 맨날 생중계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못 잡고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김선민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영입 인재가 됐다라는 바로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다른 당을 지지하는 다른 당의 당원인 분이 김선민님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 친구인데 얘기를 했어요. 텔레그램에 왔어요. 왜? 했더니 태백병원에 계신다. 근데 태백병원을 알거든요, 제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는 우리 광부, 우리 산업화의 역군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했던 광부로 일하시다가 진폐증 걸리신 분들이
계시고 그 친구의 아버님도 진폐증으로 거기 몇십 년째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네. 주치의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근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 WHO 심평원장 엄청난 그 행정 능력과 엄청난 스펙을 말하자면 갖고 계신 분인데 그 공직을 끝내고 흰 가운 입고 태백병원으로 가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이렇게 능력 있는데 착한 심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구나. 그러니까요. 저희가 김선민 선생님은 다음 주에 저도 다른 당에 계신 분들이 엄청 추천을 많이 하셔서 점점 궁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모셔서 저희도 말씀을 좀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다음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일명 조국 방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좀 한숨입니까? 예. 주호영 의원이 발의하고 그걸 또 냉큼 받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분들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네. 공부 좀 하세요. 2009년에 이미 그런 비슷한 조항이 있어요. 그거는 심지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그 앞순위 그 비례 후보가 비례 국회의원이 직을 면하게 되면 직에서 쫓겨나게 되면 뒷번호가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공직선거법이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2009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비례투표는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투표. 사람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고요. 그럼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의 투표권 침해고요. 그다음에 그 뒷번호에 있던 사람들은 앞번호에 있던 사람이 형사 책임을 졌어. 뒷번호에 있는 사람이 왜 못 갑니까? 앞 사람의 책임 때문에. 그런 공무단인권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겁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하게 한 대 맞을 거면 한 대만 맞아야 되고 두 대 맞을 거면 두 대만 맞아야 되는데 작은 잘못을 해서 물 엎질렀다고 사람을 엎드려 뻗쳐서 그 반 전체를 단체 기합을 주겠다라는 발상이거든요. 그러네요. 단체 기합이네,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이미 2009년에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이런 결정의 하나를 체크를 못하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가장 많은 그걸 공약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에다가 그냥 조국혁신당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한 줄짜리 기사라도 내서 흠집을 내보겠다라는 정치적 악의. 무지 아니면 정치적 악의 아닙니까? 무지이거나 정치적 악의이거나 그 어떤 쪽이라도 한심하긴 똑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그동안 잘 안 나왔던 보도인 것 같아요. 보도에서도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논평을 내면서 그 헌재 결정례까지 링크에 걸어서 기자님들 이런 헌재 결정례가 있습니다 해서 어제 다 냈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주호영 의원이 냈을 때는 그냥 제가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위헌이야. 하고 이제 제 법률 상식을 가지고 이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하고 냈는데 공약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판례가 있는데 찾아서 헌재 결정례를 링크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왜 안 쓰시죠? 좀 써주세요. 무지하거나 악이거나 둘 다 한심한 일입니다. 오늘 신장식 대변인의 이 얘기는 팩트이기 때문에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페이스북에 또 다 걸어놨으니까 좀 보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대로 왜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이냐, 여당은 정치 보복이 출마 이유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의 상징이기 때문이고요. 윤석열, 윤한, 김 3위일체의 맨 앞에 둘은 뒤에 물러서 있잖아. 그래 한동훈 다음엔 윤석열입니다. 저희들이 한동훈을 타겟팅해서 지금 현재 정치적 상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명히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는 김건희예요. 딱 기다리세요. 한동훈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 변호사님 너무 딱 기다려. 아이고 딱 기다려요. 거기 딱 기다려. 자 번호표 끊고 기다리세요. 번호표 끊고 기다리시랍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연대와 합당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합당은 없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민주당 쪽에서는 여지를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 치르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굽니까? 박주민 원내수석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판단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한동훈 특검법 이거 민주당 함께 할 거냐라고 하니까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분 상당히 이제 신중한 태도로 나오고 있어요. 원내 수석 부대표니까. 네. 원내 부대표들이 꽤 여러 있는데 수석 부대표는 다른 당과의 협상을 전담하는. 그렇죠. 예, 타당과의 정치 협상을 전담하는 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박주민 의원 그런 태도에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제가 힘들어. 그래서 담배를 그래요. 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물 좀 드세요. 아니 저도 사실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저는 중국 가가지고 또 천식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많으시구나. 기침이 많이 나고 환절기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아침이라서. 괜찮습니다. 아침이어서. 아침이라서 많은 그런 것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십니다. 그렇죠? 이해한다고 댓글 올려주세요. 원내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3가지 정도로 얘기했는데 아마 그 중에서 몇 개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한동훈 특검법에서 그 입시 부정, 입시 비리 관련된 게 있고 고발 사주 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에서 1심에서 법무부가 이겼는데 윤석열 총장 심지어는 파면에 마땅하다. 파면돼도 해임이나 파면이 마땅할 정도의 잘못을 했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징계가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상고해야 돼. 2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왜 패소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상고해서 한 번 더 다투어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예 상고 자체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2번째는 그래 좋다 이거야. 상고를 안 했어. 그럼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건 행정법의 기본 논리인데요. 징계 취소가 됐는데 이게 절차상의 하자. 내용은 판단도 안 했어요. 절차상의 하자로 징계가 취소되면 이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고 즉 그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그 징계 내용을 판단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징계위원회를 하자 없이 새롭게 구성을 해서 다시 징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행정재판에서 징계재판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징계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 재구성해서 다시 징계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의지가 없네요. 없는 거죠. 패소할 결심을 했으니까 징계 안 할 결심도 한꺼번에 한 거죠. 이거 직무유기예요.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다. 이 3가지를 한동훈 특검에서 다루자는 것인데 이 3가지 중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고민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3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3가지를 제시를 한 거고 조국혁신당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 여기에서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 보면 뭐 표범이나 뭐 이렇게라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은 뭐 중도층까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게 저는 조국혁신당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신당도 중도층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선거 때는 똘똘한 쪽을 좋아한다. 중도는 전투적이고 똘똘하고 센 정당을 좋아해요. 아니 근데 이런 거죠. 지금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부부종합 특검은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종의 이제 특검 전국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표가 중요하잖아요.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큰 파란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의회로 들어갔을 때 각자 자기 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영배 시즌2 이런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합쳐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쇄빙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영배와 조정훈 두 사람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교섭단체 양당이 대립할 경우 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걸려요. 그냥 함정에 딱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11개월 걸리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이게 패스트도 아니에요. 사실 슬로우 트랙이야. 11개월을 요새 같은 시절에 11개월을 패스트라고 그러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민영배 의원이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교섭 단체가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실 개인적 비난을 감수하고 무소속으로 가서 그렇죠.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조정훈 의원이 안건조정회에 그때 시대전환 으로 해서 딱 들어가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다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월 걸려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정훈 의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힘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민주개혁 진영의 진보개혁 진영의 비교섭 단체 내지는 실은 더 꿈을 크게 끈다면 교섭 단체가 이건 뭐 저희들 혼자서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그 평화 정의라고 하는 교섭 단체가 노회찬 대표가 다른 당과 함께 했던 그런 교섭 단체가 이렇게 있으면 일종의 이제 그 연합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그 민주당 본진인 민주당에서도 국회 운영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그렇죠. 새로운 미래나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미래나 또는 개혁신당이 뭐 그 국민의힘에 만에 하나 그쪽과 같이 공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은데 비례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으로 복당하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아진다. 이게 이제 엊그제 그 김종대 정의당 지금 대변인이신가요? 곧 선대위원장 아니요, 하신다는데 선대위원장이에요. 선대위원장 높아지셨어요. 김종대 선대위원장이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조언이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그 정의당이 원래 했었던 역할이고 그렇죠. 해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뭐 하나 소개를 하고 넘어가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 그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을 했는데요. 두 자릿수 지지율에 대해서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윤석열 정권 2년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권의 무책임함, 무도함, 울분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혁신당, 조국혁신당과 함께 해주는 거 아닌가, 공감해 주시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밝혔는데요. 어제 광주에서 울컥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채기가 빠진 것 같아요. 채기? 답답한 이렇게. 조국혁신당은 활명수다? 그러니까 이 피를 돌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땄잖아요. 땄어요. 땄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바늘이에요, 바늘? 바늘로, 요새 따죠. 바늘로 탁 따면 진짜 쑥 하고 내려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늘로 이렇게 혈이 막혔던 혈이 탁 따지면서 까마귀가 나오면서 채기가 트름이 딱 나오면서 채기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다. 조국혁신당은 트름이다. 아니지. 왜 트름이야. 조국혁신당은 막힌 혈을 따는 그래서 바늘이다? 바늘이다. 바늘 막힌 혈을 뚫어주는 바늘이다. 안 넘어가시네. 재밌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공감하는 이슈예요.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제가 그 인천공항에 갈 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제일 먼저 오시겠다고 결심하시고 교육혁신당 오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 분들이 대거 오셨죠. 많이 왔잖아요. 5시 조국혁신당 2분 오시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해병전후에도 오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연합 정치가 성사되는 게 바로 인천공항 현장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이요. 대구에 공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도태우. 뭐 이분 이번에 어쨌든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원래 뭐 안 한다고 했다가 공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가 갑자기 다시 이제 여론이 매우 나빠지니까 이걸 아마 수도권 출마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저는 다른 작전도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어떤 작전이요? 오늘 광주 갑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주, 광주, 한옥마을 우리 어제하고 그제 조 대표가 갔던 일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겹쳐 있던데. 그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조국 따라쟁이. 절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두 분의 투샷을 진짜 같이 한번 잡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곧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손명순 여사 그 빈소에 우리가 8시 40분으로 잡고 보니까 빈소에 조 대표 그 조문 가는 게 8시 30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첫인사를 예방도 못했는데 여기서라도 예방 겸 인사를 할 수 있겠구나. 아니 아직도 날짜를 안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와. 예방 겸 인사를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예. 공지가 분명히 8시 30분이었거든요. 네. 8시 40분에 가보니까 8시 10분에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마주치기 쉬워가지고. 야.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네. 그 빈소에서 절을 할 때는 신발을 벗고 그렇죠. 절을 하니까 네. 같이 이 절하는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만나면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죠. 네. 개인적으로 그냥 호기심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건데 네네. 그 또 북한 개입설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게 상식이다라고 주장한 게 도태우 후보인데 이거 즉각 고발할 예정입니까?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 뭐 공천이 취소됐기 때문에 네. 뭐 일반적 정치 관례상으로는 뭐 굳이 네. 뭐 고발까지. 근데 이분은 일반적 정치 관례 후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5.18 특별법 위반이에요. 특별법에 네. 조문 중에 그렇게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5.18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되게 돼 있어요.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예. 따라서 이것은 그냥 공천 취소로 가름할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고발은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 생각이고요. 예, 고발은 유지해야죠. 왜냐하면 뻑하면 이렇게 또 그럴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후보만 아니면 돼. 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그대로 네. 용납해서는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전략 단위에서 당에서는 오늘 한 번 더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5.18 특별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고발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진보의 예인선이고 쇄빙선이고 그렇잖아요. 조국혁신당이. 네. 그러니까 전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면 5.18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받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라는 전례를 만들어 놔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벌받으니까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선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엄문어라는 분이 있어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국혁신당 돌품은 거품이 끼어 있다. 곧 수그러진다. 다음 주 초쯤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이분이 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인용되는지 언론에 왜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지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두는 게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의 180석을 예견했던 사람이다. 네. 근데 그런 적이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되고요. 예. 최근에는 민주당이 100석도 안 될 거다라는 비판을 했죠. 무조건 이긴대요. 내일 그 어제도 제가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봤어요? 다 듣지는 않고 이제 전문을 뽑아갖고 앞부분을 이렇게 살짝 봤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내일 선거한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근데 4주 뒤에 선거하면 민주당은 100석도 안 된다. 왜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예.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아니 그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 근거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또 그런 예측을 굉장히 중하게 받아들이면서 혹시 그럴 여지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저는 정당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야죠. 거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눈덩이가 조국혁신당도 굴러가고 있는데 이 눈덩이가 바위에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고 더 큰 눈덩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실까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세세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약이 되겠다. 그런데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보죠. 뭐 다음 주 초쯤에 이 거품이 빠지는지 돌풍이 더 커지는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커지니까 국민을 동원 대상으로 삼아서 정치적 출세에 이용해 먹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문제다. 우리 정치가 나빠진 원인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증상에 가깝다.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분이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화성에
이렇게 가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많이 힘들구나 요새 이준석 대표가. 거의 사실은 어찌 보면 이준석답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본 몇 년간 쭉 같이 방송도 많이 하고. 친하시죠? 예, 친하죠. 방송에서 친해진 거예요. 방송에서. 네, 방송하다가. 네, 방송하다가. 뭐 TBS에서도 같이 매주 한 번씩 토론하는 게 있었고 이준석 정치인싸. 대표랑 정치인싸 대표적으로 정치인싸에서도 김태현 변호사, 이준석, 잊혀진 이름 현근택까지 같이 이렇게 앉아서 토론을 했는데 현 변호사님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이렇지 않았거든요. 워딩이. 말을 하자면 사실 국민들이 다 아시죠. 현재 정치 자영업자들이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유호정 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에 적어도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정치 자영업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계시지 않나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자기 디스인가 셀프 디스인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개혁신당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기대를 보여주다가 기대감을 받다가 지지율을 받다가 지금 이렇게 좀 어려워졌는가 과거에 비해서. 물론 또 이제 튀어나갈 뭐 거긴 꾀주머니가 많은 분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이낙연 대표와의 그 서류상 깨끗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깨끗하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맞았던 파경.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속에 굉장히 커다란 이정표를 세우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내부자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도함의 피해자이자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국민들이 본 겁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봐라 윤석열 정권과. 외부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그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라고 했더니 이준석 잘 싸워봐라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 광주 광산에 가서 민영배 의원이랑 싸움을 붙으면서 선거에 붙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심판하러 나오신 분 같아요. 양념처럼 윤석열 심판을 얘기하고 메인 메시지가 이재명 심판이에요.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심판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에 가 계시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선명성과 일관성의 스텝이 꼬인 겁니다. 말하자면 트로트 가수, 힙합 가수, 발라드 가수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배지 숫자 늘리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창법으로 노래 부르고 있다라고 조국 대표가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과값이 10kg의 도매가가 9만 원이 넘었는데 여기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그렇죠. 국민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준석 대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황상무라는 분이 있어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인데 이분이 KBS 기자 출신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MBC는 잘 들으라. MBC는 잘 들으라.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예요. 회칼 사건. 회칼 사건이 그렇죠. 회칼 맞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88년 8월에 오홍근 기자라는 사람이 집 앞에서 괴한들한테 이른바 이제 회칼 테러를 당했는데 이게 뭐냐면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그 이종섭 대사 출국과 관련해서 이 문제의 핵심은 공수처 야당 좌파 언론 여기 이제 MBC를 지적하는 거겠죠.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규정,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공작을 해 우리가? MBC랑 공작하셨어요? 아니 공수처가 저는 제일 뜨악하다. 공수처는 국가수사기관인데. 아니 무슨 대통령 이 양반이 특보도 하고. 대통령 TV 토론을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책임졌었고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가려고 했던 분이죠. 김진태 현 지사한테 경선에서 졌던 대통령이 애정하시는 분이세요.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무척 애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TV 토론을 실무적으로 이 황상무 이분이 그 KBS 출신이시잖아요.
TV 토론을 총괄했던 분이에요. 후보 토론회 때. 네. 대통령실에 계셨고 예. 시민사회 수석을 하셨나 그랬죠? 예. 지금도 시민사회 수석이죠. 예. 현재 시민사회 수석이고. 현재 시민사회 수석이에요. 그다음에 도지사 후보 나갔을 때 네. 김진태 지사가 완전히 정말 혈투를 벌여서 예. 지금 강원도지사 원래 예정대로 본인 생각대로라면 예. 강원도지사하고 계셨어야 되는 분이. 네. 저는 시민사회 수석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예. 대통령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굉장히 찐윤 중에 한 분이시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과 매일 이야기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좌파 공작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기는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두 가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KBS 앵커 출신인 황상무 수석이 네. 기자들을 대하는 언론관이 매우 심각하다. 너 회칼로 맞아볼래? 너 MBC 잘 들으라. MBC 너 잘 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회칼 테러 니네도 할 수 있어. 당할 수 있어. 당할 수 있어. 내가 정보사 출신인데 88년에 실제 그런 일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자들 밥 먹으면서 한 얘기예요. 이게 본인이 선배 기자기도 하지만 지금 본인이 맡고 있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고위공직자가 후배 기자들 전부 앉혀놓고 회칼 테러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사 잘못 쓰고 본인들 표현에 따르면 정부 비판하면 회칼 테러 당할 수도 있어. 2024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할 말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비판적 언론을 칼 맞아 마땅한 MBC 잘 들어 칼 맞아 마땅한. 근데 이분 나무위키에서 보니까 정보사 근무 한번 찾아보세요. 안 했어요? 방위였어요. 자기가 했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기자들한테? 나무위키에는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방위 출신이라서 네. 방위를 뭐 어떻게 비하하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공군부대에서 18개월 방위했는데요. 이분 이런 분을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두고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상무 황상무 칼상무 됐네. 아니 야 대변인 괜히 시키는 게 아니구나. 즉석에서 이런 말이 막 생각이 나요. 예, 훌륭하십니다. 여기다 썼습니다. 황상무 칼상무 됐네. 진짜 칼상무네. 예? 이분 앞에 무서워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민주정부,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비판 보도하면 회칼 맞는 나라가 회칼 테러 당할 수 있어라고 겁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인들을 향해서. 예? 저는 이런 분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오늘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그냥 놔두고 봐 넘길 수 있다면 이거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예. 한 분이 아니 저 맨날 그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비판이 일이에요. 예. 시민 사회 수석이 아니라 물프레님 시민 협박 수석이다. 댓글까지 읽어주는 센스. 역시 진행자 출신 대변인은 다르다. 제가 정말 저희들 회칼 테러 당할 수 있는 겁니까? 무서워서 언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부가 민주정부라고 자임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스웨덴에서 민주주의 조사하면서 대한민국이 폐쇄적인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정리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이제 시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요. 더군다나 또 MBC에서 얼마 전까지 뉴스사이킥 진행했던 진행자로서는 네. 근데 왜 겁이 안 나지? 겁나야 되는데 겁은 안 나요. 저는 겁나요. 회칼 테러 당할까봐. 무서워서. 근데 저는 이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백색 테러 시민을 갈라치기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기관에서 저는 그렇게 움직일 대한민국 그 공무원들이나 군인이나 정보기관의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다만 이것의 문제는 이런 얘기가 되면 야당이나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해서 폭력과 테러를 가해도 우리는 황상무 칼상무께서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와 시민사회를 극단적 폭력의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는 백색 테러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국민들 시키는 겁니다. 뒤에서 사실은. 아니 정부가 나서서 백색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말이 돼. 배현진 의원 돌로 맞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테러를 조장한다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위직에 앉아 있다면 대한민국 무서워서 어떻게 살? 이게 딱 해방정국하고 같은 거예요. 그때 뭐 온갖 백색 테러가 횡행했죠.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신 대변인 가시면 바로 이어서 박광원 전 MBC 기자 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실 텐데요. 저희가 이분 모시고 이 문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대변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